원본 영상은 서버 오류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의료재단 이사 미셸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클레르의 검사 기록을 지운 뒤 한국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전 재산과 직장을 버리고 서울에 도착한 아멜리 앞에서 여동생은 끝내 의식을 잃었고 흉부외과 교수 강현우는 센터장 후보 자리까지 걸고 보증금도 없는 긴급검사를 명령했죠. 그런데 아멜리가 8개월 전 촬영한 다큐멘터리 원본 화면에는 프랑스 판정서에서 사라진 비정상 혈관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멜리, 이제 그만 받아들여. 파리 생마르탱 심장센터의 회의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흰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 단단한 소리를 냈죠. 31세 의료 다큐멘터리 감독 아멜리 로랑은 의사 5명이 놓고 간 판정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장된 폐동맥, 심하게 좁아진 좌심실 유출로 반복되는 청색증, 수술 불가. 마지막 문장에는 예상 생존 기간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비가 흘러내렸지만 아멜리의 시선은 맞은편 휠체어에 앉은 19세 여동생 클레르에게만 머물렀습니다. 클레르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억지로 웃었어요. 언니, 난 괜찮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멜리는 판정서를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이 설명 다시 해주세요. 왜 수술이 불가능한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센터 의료진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의료재단 이사 미셸 듀랑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심장 영상의학 전문의이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죠. 가족의 절망을 다큐멘터리 소재로 만들 생각인가? 제가 찍으려는 건 절망이 아니라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는 이미 충분해. 그럼 원본 영상을 주세요. 8개월 전 검사와 이번 검사를 비교하겠습니다. 미셸의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아멜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의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9년을 일하며 수많은 수술실과 연구실을 촬영한 그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눈보다 손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서류철 모서리를 2번 눌렀습니다.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규정 때문에 외부 반출은 불가능해. 보호자가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재단 공동 서버에 있고 정리 절차가 필요해. 며칠 뒤 연락하지. 아멜리는 그 자리에서 재단 법무팀으로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편집실에 남아 자신이 8개월 전 제작했던 선천성 심장질환 다큐멘터리 원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당시 클레르는 재단의 환자 지원 캠페인에 출연했죠. 아멜리는 동생을 홍보에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셸이 최신 정밀 검사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장면 중에는 미셸이 검사 화면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영상의 프레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화면 구석에 클레르의 CT 혈관 영상이 잠깐 비쳤죠. 미셸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확대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번 판정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가느다란 우회 혈관이 보였습니다. 아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폐동맥 아래쪽으로 이어진 비정상 혈관, 그리고 그 옆에 표시된 압력 수치. 그녀는 의료인은 아니었지만 심장질환 다큐멘터리만 3편을 만들며 전문의들의 설명을 수백 시간 들었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상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죠. 새벽 2시 아멜리는 한국에서 취재 인연이 있던 의료 통역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소아심장 수술 시스템을 촬영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봐줄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4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 한빛대학교 병원 강현우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단 영상 일부만으로 결론은 못 냅니다. 환자가 오면 당일 협진이 가능하답니다. 아멜리는 곧바로 항공권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가진 돈으로는 비즈니스석은커녕 두 사람의 편도 일반석도 빠듯했죠. 클레르는 장거리 비행 중 산소 공급이 필요했고 의료 동행 서비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공동운영자에게 넘기고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 보증금까지 해지했습니다. 촬영 장비 중 가장 비싼 렌즈 3개도 팔았죠. 동료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만든 회사를 포기한다고. 한국 병원이 무조건 수술해준다는 보장도 없잖아. 아멜리는 카메라 한 대만 남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장이 없으니까 가는 거야. 여기엔 포기하라는 보장밖에 없으니까. 출국 하루 전 생마르탱 재단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클레르의 검사 원본 제공 요청이 처리되었으나 서버 오류로 일부 영상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첨부된 파일에는 판정서와 편집된 이미지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즉시 미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본을 삭제했죠? 감정적인 추측은 그만해. 8개월 전 영상에 있던 우회 혈관이 이번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영상은 촬영 각도 때문에 생긴 착시야. 한국에 간다고 달라질 건 없어. 당신은 동생에게 8개월 동안 잘못된 치료를 했어요. 증거도 없이 재단을 모욕하면 내 동생의 남은 지원금도 끊길 수 있어. 이미 끊었잖아요. 치료도 기록도 희망도. 아멜리는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녹음 하나로 모든 진실을 해결하고 싶지 않았죠. 대신 미셸이 보낸 모든 이메일과 서버 오류 통보의 시간, 파일 해시값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의료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 남는 무기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클레르는 2번이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멜리는 산소 마스크를 붙잡고 동생의 손등을 계속 쓸어주었죠. 언니, 나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어. 못 살면? 아멜리는 대답 대신 카메라를 꺼내 클레르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 장면을 찍어. 하지만 아직은 끝 장면 아니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병원 이송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키가 크고 짙은 남색 수술복 위에 재킷을 걸친 남자가 서 있었죠.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인사보다 먼저 클레르의 손가락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78입니다. 바로 이동하죠. 아멜리가 물었습니다. 영상은 보셨나요? 봤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가능성이요?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프랑스 측 기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이 없는 것을 보고 눈썹을 좁혔죠. 이 정도 자료로 3개월 판정을 내렸다고요? 원본은 출국 전날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서버 오류. 통보, 이전 파일의 메타데이터, 제가 촬영한 8개월 전 영상이 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촬영본을 병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생을 살릴 수 있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입국 당일 협진이 시작된 것이죠. 현우는 예정되어 있던 학회 발표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부 불만을 걱정했습니다. 원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증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고가 검사를 먼저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는 클레르의 청색증과 혈압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절차 때문에 검사가 늦어져 환자가 위험해지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응급진료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재단의 차기 흉부외과 센터장 후보였던 현우에게 절차 위반 논란은 평판과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선택이었죠. 아멜리는 그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클레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빠지지 않게 잡고 간호사에게 마지막 발작 시간과 복용약을 정확히 말했죠. 현우가 급히 달려와 클레르의 흉부를 확인했습니다. 아멜리 씨,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병력부터 들으세요. 6개월 전부터 눕기만 하면 기침이 심해졌고 지난달부터 오른쪽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부전 악화라고 했지만 이뇨제 용량을 늘린 뒤 오히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어요.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다리만 부었다고요? 네. 영상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그 정보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혈관 초음파와 폐동맥 조형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몇 시간 뒤 협진실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판정과 달리 클레르의 심장은 완전히 수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선천성 심장기형 자체만이 아니었죠. 오른쪽 폐동맥으로 이어지는 비정상 우회혈관이 혈류를 왜곡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측정 압력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어렵다는 판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잘못됐습니다. 아멜리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혈류를 재건하고 이후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위험도 높습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현우는 숫자를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는 것보다 수술하는 편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르가 눈을 뜨자 아멜리는 동생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들었지? 3개월이 끝이 아니래. 클레르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밤 아멜리는 병실 복도에서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왜 프랑스 의사들이 이 혈관을 놓쳤을까요? 현우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측정값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사라졌다면 단순 실수라고 단정할 수 없죠. 아멜리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8개월 전 영상이 있습니다. 미셸이 삭제했다고 믿는 원본의 일부가 찍혀 있어요. 현우가 카드를 받으려 하자 아멜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 동생을 홍보용 기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현우도 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하죠. 치료 중에는 감독보다 보호자로 있어주세요. 카메라 때문에 동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두 사람의 손 사이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 첫 신뢰의 시작이었죠. 클레르의 수술 준비는 곧바로 시작됐지만 아멜리가 기대한 것처럼 모든 일이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클레르의 폐혈관 일부는 예상보다 약했고 심장 우측의 압력도 불안정했습니다. 강현우는 수술을 2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했죠. 첫 수술에서는 비정상 우회혈관을 정리하고 혈류를 재배치한 뒤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 두 번째 재건수를 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수술을 버텨도 두 번째 수술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우가 설명하자 아멜리는 곧장 물었습니다. 그동안 클레르가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의료비와 체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일을 시작하면 간병은 누가 합니까? 제가 밤에 하면 돼요.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장거리 비행 뒤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죠. 아멜리 씨는 사람을 기록하는 데 익숙하지만 자기 몸이 무너지는 건 기록하지 않는군요. 지금 제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 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게 들렸지만 아멜리는 그가 자신의 상태를 환자 치료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팀에서는 예상 수술비와 입원비를 설명했습니다. 아멜리가 마련한 돈으로는 첫 수술 보증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죠. 그녀는 남은 카메라까지 팔겠다고 했지만 클레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건 내 마지막 일이잖아. 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내가 살아서 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싫어. 자매가 다투는 모습을 보던 현우는 병원 사회사업팀과 긴급 의료지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규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멜리가 가진 전문성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죠. 한빛대학교병원은 해외 환자용 심장수술 교육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멜리는 치료가 안정된 뒤 정식 계약을 맺어 촬영 자문과 편집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을 받는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한 체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우의 말에 아멜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환자 가족인데 병원 영상을 만들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레르 씨 치료와 관련 없는 교육 영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 심사도 다른 부서가 맡고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죠?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환자 보호자라는 이유로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아멜리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불쌍해서 돕겠다는 말보다 훨씬 견고했죠. 첫 수술 전날 현우는 클레르에게 수술 동의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클레르는 프랑스어 통역을 통해 위험을 모두 들은 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수술대에서 죽으면 언니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가능성까지 설명했으니 살릴 방법도 끝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클레르는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아멜리는 동생의 등을 받치며 물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 생각 말고 한강을 걸어보고 싶어. 언니는? 내가 걷는 걸 찍을 거야. 현우가 동의서를 정리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찍으려면 감독도 잠을 자야 합니다. 아멜리는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첫 수술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멜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한 약속 때문이었죠. 대신 프랑스에서 가져온 클레르의 낡은 머리끈을 손가락에 감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의 수술복 어깨에는 땀이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우회혈관 재배치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심장 기능이 약해 인공심폐 보조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합니다. 살아있나요? 네.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다음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멜리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죠. 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아멜리는 곧바로 몸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받을 단계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살아있게 해주셨잖아요. 현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중환자실 앞 보호자 휴게실에 따뜻한 차와 간단한 샌드위치를 놓고 갔습니다. 메모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버텨야 환자도 버팁니다. 2시간 뒤 회진 때 뵙겠습니다. 아멜리는 차를 마시면서도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메모의 반듯한 글씨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치료가 안정되기도 전에 프랑스에서 첫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생마르탱 재단은 언론에 성명을 냈습니다. 아멜리가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환자를 무리하게 해외로 데려갔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위험한 수술을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온라인 기사에는 아멜리가 여동생의 병을 이용해 유명해지려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예전 제작사에는 계약 취소 통보가 이어졌고 공동 운영자도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멜리 미셸이 내가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영상을 반출했다고 고소할 거야. 클레르의 동의를 받았어. 재단 서버 자료는 그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영상이야. 그들은 내 편집본이 조작됐다고 할 거야. 아멜리는 즉시 카메라 원본과 촬영 당시 저장 장치의 메타데이터를 복제해 3곳에 보관했습니다. 한빛 대병원 법무팀에도 제출했죠. 현우는 그녀가 휴게실에서 파일 목록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도 카메라부터 지키는군요. 이건 카메라가 아니라 증거예요. 프랑스 재단과 싸우면 클레르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또 다른 환자의 기록을 지울 거예요. 현우는 그녀가 단순히 동생을 구하려는 보호자가 아니라 진실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멜리 역시 현우가 자신을 말리지 않고 위험을 계산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말했다. 그럼 싸움의 순서를 정합시다. 지금은 클레르 씨 회복이 먼저입니다. 자료는 법무팀과 윤리위원회에 보관하고 공개는 의학적 검증 뒤에 하세요. 당신은 제가 폭로하는 걸 반대하지 않나요? 근거 없는 폭로는 반대합니다. 검증된 기록 공개는 의사의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는 다른 시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 한세라는 병원 국제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34세인 세라는 오랫동안 현우와 집안끼리 알고 지냈고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여겼죠. 세라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레르의 응급수술이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멜리가 현우 곁에 머무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현우가 아멜리에게 차를 건네는 모습을 본 세라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강 교수님, 외국인 환자 건으로 재단 이사회가 시끄러워요. 응급 기준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수술한 건 사실이잖아요. 의료 지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감독과 병원 영상 계약까지 추진한다면서요? 환자 가족에게 일감을 주면 특혜 의혹이 더 커져요. 공개 경쟁과 별도 심사로 진행할 겁니다. 세라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저 가족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현우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환자 치료는 제가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지 마세요. 그날 저녁 아멜리는 병원 국제사업본부에서 계약 면담을 받았습니다. 세라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인사한 뒤 아멜리의 경력을 칭찬했죠. 그러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생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정식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환자 가족이라는 위치가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심사 기록을 공개해도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본인 때문에 제작사가 계약을 잃고 있다던데요. 아멜리는 세라가 미셸 쪽 자료를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받으셨죠? 세라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사업은 평판 검증이 기본입니다. 평판과 사실은 다릅니다. 병원은 논란을 살 수 없어요. 면담 뒤 계약 심사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멜리는 세라에게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작업 윤리 기준, 의료진 동의 절차, 환자 익명화 방식까지 새로 정리해 심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한 것이죠. 이틀 뒤 클레르의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심폐 보조 장치를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아멜리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손바닥을 댔습니다. 클레르도 안쪽에서 힘겹게 손을 들어 유리에 맞췄죠. 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첫 고비는 넘었습니다. 다음 고비는 언제죠? 아멜리 씨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다음 위험부터 묻네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이 좋습니다. 현우가 무심코 말한 뒤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멜리도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팀이 클레르 수술 과정과 비용 집행을 조사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에는 현우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외국인 감독에게 특혜를 주고 병원 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가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때문에 조사받는 건가요? 현우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린 판단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것부터요. 지금은 클레르 씨 곁에 있으세요. 당신 혼자 책임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멜리의 눈에는 감사보다 결심이 먼저 들어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프랑스 재단에서 보낸 두 번째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미셸은 아멜리가 불법으로 의료 영상을 반출했다며 형사 고발했고 한빛대병원에도 공식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항의서의 작성 시간은 이상했습니다. 한국병원 내부 감사 제보가 접수되기 17분 전이었죠. 아멜리는 두 문서의 시간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미셸과 한국의 누군가가 서로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레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첫 수술 후 12일째였습니다.
혼자 앉는데도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열걸음을 걷고 나면 입술이 파래졌지만 프랑스에서 예상했던 죽음의 속도는 분명히 멈춰 있었죠. 아멜리는 동생의 재활 시간을 표로 만들고 산소 포화도, 식사량, 통증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진이 이미 적는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보호자로서 자신이 관찰한 미세한 차이를 더했습니다. 새벽마다 오른손이 차가워지는 시간, 특정 자세에서 심박수가 오르는 정도, 프랑스에서 먹던 약을 줄인 뒤 기침이 변한 시점까지 적었죠. 현우는 회진 때 그 표를 받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연구 코디네이터가 만든 기록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장면 사이의 변화를 찾는 일이에요. 환자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잖아요. 클레르 씨가 회복하면 감독으로 돌아갈 생각입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죠. 파리에서 제 일은 거의 끝났으니까요. 현우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첫 작품을 만들면 되겠군요. 계약도 막혔는데요. 계약 하나가 감독의 일을 정하진 않잖습니까? 아멜리는 그가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같은 날 현우의 어머니 박정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63세인 정숙은 30년 동안 중학교 가정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었죠. 아들이 외국인 자매 때문에 감사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아멜리와 클레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클레르는 산소줄을 낀 채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고 아멜리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서 영상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현우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클레르 씨와 언니 아멜리 씨예요. 정숙은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멜리가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지? 수술 환자가 많아서요. 이 환자 때문에 감사까지 받는다면서. 말이 떨어지자 병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멜리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 교수님은 저희를 출국 전에 몰랐습니다. 모든 결정은 응급 기준에 따른 것이고 제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정숙은 예상보다 또렷하게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멜리 씨가 잘못했다고 온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아들이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앞날을 너무 쉽게 거는 버릇이 있어서 걱정되는 거죠.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틀린 말했니? 클레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정숙은 클레르의 손등에 꽂힌 주삿바늘과 가느다란 팔을 보았습니다. 얼굴의 경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곧바로 가족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과일을 깎다가 클레르가 차가운 음식에 기침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다시 챙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따뜻하게 익힌 배와 부드러운 죽을 가져왔죠. 프랑스 음식과 너무 다르면 먹기 어려울까봐 병원 영양사에게 재료를 물어보고 버터와 허브를 조금 섞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요. 억지로 먹지 말고. 그 행동이 정숙의 첫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아멜리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빈 그릇을 깨끗이 씻어 돌려주었습니다. 정숙은 그릇 바닥에 붙은 프랑스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따뜻해서 클레르가 기침하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접어 가방에 넣었죠. 병원 밖에서는 한세라의 공격이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자료 일부가 익명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강현우가 외국인 여성 감독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수술 순서를 바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클레르의 수술은 다른 예정 수술보다 먼저 시행됐지만 응급도에 따른 변경이었다는 설명은 빠져 있었죠.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현우가 중환자실 앞에서 아멜리의 팔을 잡아주는 순간만 잘라낸 사진이었습니다. 아멜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촬영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유리 반사 각도와 복도 표지판의 방향을 보면 국제사업본부 직원 전용 구역에서 촬영한 것이 분명했죠. 병원 내부 사람이에요. 그녀가 말하자 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의 보안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삭제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랬습니다.
병원 서버는 접근 기록이 남습니다. 접근 기록도 조작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멜리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록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환자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침묵이 생겼습니다. 현우는 2년 전 수술 뒤 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살리지 못했고 그 이후 모든 절차와 기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됐죠. 아멜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전체를 적으로 만들면 클레르 씨의 두 번째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확인되지 않은 의심과 확인된 사실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멜리는 현우가 병원의 편을 든다고 생각했고 현우는 아멜리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관계를 기록과 의심으로만 보고 있다고 느꼈죠. 첫거리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멜리는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원본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압축 흔적과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게시된 파일은 원본 사진이 아니라 병원 홍보팀 편집 프로그램에서 한 차례 저장된 것이었습니다. 특정 워터마크 레이어가 삭제된 흔적도 남아 있었죠. 아멜리는 과거 촬영팀에서 쓰던 분석 도구로 색상 프로필과 저장 이력을 정리해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사업본부 홍보실 컴퓨터 3대 중 하나에서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팀은 처음에는 민간 감독의 분석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병원 정보보안팀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면서 조사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한세라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제 사진을 촬영하고 올린 직원은 그녀의 지시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죠. 세라는 단지 외국인 특혜 논란이 자연스럽게 퍼지면 재단이 강 교수에게 경고할 수 있다는 말을 회의 중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멜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게시된 시각과 프랑스 재단 항의서가 작성된 시각 사이에 국제사업본부의 프랑스 협력기관 전용 메일 서버 접속이 있었습니다. 상대 기관은 생마르탱 재단이었습니다. 아멜리는 현우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의심한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 연결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우는 자료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으라고만 말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으려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당신이 잃은 환자 이야기도 몰랐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감정적인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기록이 지워지는 걸 두려워하고요. 현우는 잠시 웃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군요. 그래도 같은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화해의 악수를 하려다가 어색하게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병실 문틈으로 보던 클레르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참 느리네. 아멜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재활이 느리다고. 클레르는 시치미를 뗐죠. 며칠 뒤 아멜리의 영상 계약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라가 보류시킨 안건이었지만 외부 심사위원들은 아멜리의 포트폴리오와 윤리 절차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단 클레르 치료가 안정된 뒤 3개월간 시범 계약으로 시작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멜리는 첫 급여를 받기도 전에 영상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화려한 수술 장면이 아니라 수술 전 여러 진료과가 어떻게 같은 환자를 두고 판단을 조정하는지 보여주는 협진 과정이었죠. 그녀는 현우에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수술하는 장면보다 의견이 부딪히는 회의를 찍고 싶어요. 병원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병원처럼 보이는 것보다 틀릴 가능성을 줄이는 병원으로 보여야 신뢰받아요. 현우는 기획안을 읽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독이군요. 촬영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병원 복도와 회의실을 함께 다녔습니다. 현우는 카메라 앞에서 지나치게 딱딱했고 아멜리는 그에게 같은 설명을 4번이나 다시 하게 했죠. 환자에게 말하듯 하세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다 무서워하겠네요. 클레르 씨는 안 무서워합니다. 클레르는 죽음보다 당신 설명이 더 길다고 불평해요.
현우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아멜리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화면보다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가까워지는 모습을 세라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셸에게 암호화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본의 의학적 가치가 인정되면 프랑스 재단의 오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셸은 답장으로 아멜리가 가진 8개월 전 원본 촬영의 정확한 길이와 백업 위치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질투 때문에 시작한 일이 국제의료 비리 은폐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아멜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진실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클레르가 갑작스러운 부정맥으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었고 현우는 심전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첫 수술 부위는 안정적이었지만 심장 안쪽에서 새로운 전기 신호 이상이 나타났죠. 두 번째 수술을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현우의 표정이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첫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구조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원본 영상이 있었다면 미리 확인했을지도 모를 구조였습니다. 삭제된 기록의 빈자리가 다시 클레르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맥이 반복된 뒤 클레르는 다시 집중 관찰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우와 심장내과 의료진은 3차원 심장 지도를 만들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죠. 검사 결과 심실 중격 가까이에 비정상 전도 경로가 있었고 두 번째 수술에서 심장 내부 구조를 재건할 때 함께 처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영구 심박 조율기가 필요할 수 있었죠. 현우는 아멜리에게 성공 가능성과 후유증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아멜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검사에서 이전도 경로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일반 CT만으로는 어렵습니다. 8개월 전 영상 속 심전도 동기와 자료가 있으면요? 원본 전체가 있다면 수술 계획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멜리는 프랑스에 남겨둔 자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셸은 재단 서버에 원본을 지웠지만 촬영 당시 아멜리가 사용한 외장 녹화 장치에는 화면 신호가 저장됐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장치는 파리 제작사 창고에 있었죠. 공동 운영자는 재단의 법적 압박 때문에 창고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직접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클레르의 수술이 3주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공동 운영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4번 선반에 검은색 녹화 장치가 있어. 전원을 켜서 저장 목록만 보여줘. 미셸 쪽 변호사가 모든 관련 장비를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어. 건드리면 나도 고소당해. 그 장치에 클레르의 검사 화면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아멜리, 나도 클레르가 살길 바라. 하지만 회사 직원 7명의 생계가 걸려 있어. 아멜리는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원에 긴급 보전 신청을 해줘. 장치를 열지 말고 봉인해서 독립감정인에게 넘기자. 비용이 많이 들어. 내 계약 선급금을 쓰면 돼. 그건 내 생활비잖아. 영상이 있으면 수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현우는 통화 내용을 듣고 병원 법무팀과 프랑스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을 전부 쓰면 한국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생 수술 계획이 더 정확해진다면 해야 해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를 팔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잃는 것보다 왜 잃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는 그 대답에서 그녀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아멜리를 환자 보호자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는 그날 저녁 어머니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 근처 빈 방을 한동안 빌려줄 수 있어요? 정숙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가 지낼 곳이 없니? 수술비와 증거 보전 비용 때문에 숙소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의사로 부탁하는 거니?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니?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방은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아직 가족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다.
치료받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돕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요. 아멜리는 처음에 정숙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공짜로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아멜리 씨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나는 클레르가 먹을 음식을 챙기죠. 서로 할 일을 정하면 빚이 아니에요. 그 말에 아멜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시작된 생활은 따뜻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멜리가 새벽까지 편집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아멜리는 정숙이 클레르의 식사량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죠. 첫날 아침 정숙은 밥과 국을 준비했지만 클레르는 냄새만 맡고도 메스꺼워했습니다. 아멜리가 프랑스식 빵을 사러 나가려 하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술 앞둔 애가 빵만 먹어서 되겠어요? 아멜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게 먼저예요. 둘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영양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부드러운 감자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육수 대신 우유와 허브를 쓰고 소금도 줄였죠. 클레르가 반 그릇을 먹자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다음날 분량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멜리도 새벽 편집을 거실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 하고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라고 말하기보다 생활을 조금씩 조정한 것이죠. 한편 세라는 병원 내부 감사가 자신 쪽으로 좁혀오자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클레르의 의료 지원 심사 서류에서 아멜리의 영상, 계약 성급금이 소득으로 잡히도록 처리의 지원 자격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수술비 미납 안내가 자동 발송되도록 결제 상태를 변경했죠. 아멜리에게는 두 번째 수술 전까지 거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원무팀에 확인했고 누군가 수동으로 환자 분류 코드를 바꾼 흔적을 찾았습니다. 세라는 단순 행정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지원 기준이 복잡해서 생긴 실수예요. 현우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분노했습니다. 환자 수술 일정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수라면 책임자를 밝히세요. 왜 그렇게 흥분해요? 다른 환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세라는 낮게 물었습니다. 아멜리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현우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조작이라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멜리 씨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과 내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대화는 관계의 선을 명확히 했지만 세라의 질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미셸에게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넘겼죠. 미셸은 프랑스 법원에 아멜리의 촬영 장비 압수와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클레르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멜리가 해외 수술을 강요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자는 놀랍게도 자매의 이모였죠.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두 자매를 잠시 돌봤던 이모는 미셸 재단의 생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진술서를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가족까지 샀어요. 정숙은 옆에서 조용히 차를 놓았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할 건가요? 지금 전화하면 화부터 낼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하지 마요. 하지만 평생 미루지는 말고. 정숙은 아멜리의 편을 무조건 들기보다 감정을 다룰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멜리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제가 클레르를 이용한다고 썼어요? 이모는 울먹였습니다. 미셸이 내가 불법 수술을 시키고 있다고 했어. 재단 지원이 끊기면 나는 집을 잃어. 그래서 클레르의 선택을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강해.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 아멜리는 그 말에서 오래된 상처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은 늘 강한 아이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죠. 강한 사람이 덜 아픈 건 아니에요. 이모가 진술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가족이 먼저 클레르의 생명을 거래했으니까요. 아멜리는 전화를 끊고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진술서 반박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숙이 챙겨준 수술 전 식단표를 전달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아멜리를 걱정하고 있었죠. 둘은 집 앞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멜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라 씨와 결혼할 뻔했나요? 현우는 질문에 놀랐습니다.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내가 분명히 선을 긋지 않은 책임은 있습니다. 왜 지금은 그었어요? 현우는 한동안 걷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게 싫어서요. 아멜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 수술을 앞둔 지금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치료가 끝나면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나도 당신이 환자 보호자라서 지키고 싶은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았나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카메라 없이도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멜리는 대답 대신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첫 고백도 약속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죠. 바로 다음 날 프랑스 법원은 촬영 장치의 독립 감정을 허가했습니다. 봉인된 장치 안에는 예상대로 8개월 전 검사실 모니터 신호가 47분 동안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열어본 감정인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중간 6분이 검은 화면으로 덮여 있었고 삭제 시점은 촬영 당일이 아니라 아멜리가 한국행을 결정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제작사 창고에 접근해 장치를 조작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삭제된 6분 바로 앞뒤. 화면에 미셸이 클레르의 우회 혈관을 확인하고도 검사 수치를 다시 입력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오진이 아니라 기록을 바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멜리가 복수심으로 영상을 편집했다는 것이었죠. 1차 반전은 오진의 원인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수치 변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클레르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9일 뒤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증거 싸움과 생명 싸움이 같은 시간표 위에 올라왔죠. 두 번째 수술을 앞둔 9일은 아멜리에게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클레르의 심장은 언제 다시 위험한 부정맥을 일으킬지 몰랐고 프랑스에서는 영상 조작 공방이 시작됐으며 한국에서는 수술비 미납 기록이 아직 완전히 바로잡히지 않았죠. 아멜리는 무엇부터 붙잡아야 할지 흔들렸지만 현우는 순서를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클레르 씨 수술 동의와 영상 검토만 합니다. 프랑스 법원 대응은 내일 변호사와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멜리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의료진 회의에서 그녀는 독립감정인이 복구한 47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8개월 전 클레르의 우회 혈관과 압력 측정 과정이 담겨 있었죠. 현우와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영상 속 수치를 현재 검사와 비교했습니다. 미셸이 입력한 폐동맥 압력은 실제 모니터에 표시된 값보다 18mm 수은주 높았습니다. 단순 오타라고 보기에는 같은 방식의 수정이 3번 반복돼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검은 화면으로 덮인 6분 직전 미셸이 다른 의사에게 이 수치대로면 수술 적응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성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아멜리는 당시 촬영팀의 별도 음향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카메라 본체 음원은 제가 파리에서 정리했어요. 하지만 붐 마이크 녹음은 음향 감독이 따로 보관했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기대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8개월 전 외주 음향 파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죠. 아멜리는 음향 감독에게 연락했고 그는 오래된 프로젝트 백업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을 붙잡은 채 수술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클레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정말 무서워. 첫 수술 때보다 위험을 더 잘 알게 된 탓이었죠. 아멜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언니는 늘 안 무서운 척 하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오늘은 안 강해도 돼. 아멜리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 그래도 널 붙잡아 두려고 수술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선택은 내가 해. 클레르는 한참 뒤 동의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고 싶어. 걷고 싶고 공부도 다시 하고 싶어. 언니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어. 갑자기 결혼 이야기는 왜 해? 강 교수님이 오늘 복도에서 20분 동안 같은 자리만 왔다 갔다 했어.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아멜리는 웃다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합니까? 클레르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수술 당일 현우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멜리에게 작은 투명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클레르가 첫 수술 때 사용했던 환자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죠? 첫 수술을 버틴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끝난 뒤 새 팔찌와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멜리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당신도 돌아와야 해요. 수술하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의사로만 말하지 말고요. 현우는 잠시 주변을 확인한 뒤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멜리 씨에게 할 말이 남아있으니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비정상 전도 경로를 피해 심장 내부 구조를 재건하고 좁아진 혈류 통로를 넓혔습니다. 한 차례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져 수술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의료진은 계획한 우회순환으로 버텼죠. 새벽이 지나 아침 햇빛이 복도 창에 닿을 무렵 현우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거는 끝났습니다. 심박 조율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멜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새 팔찌는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두 번째 팔찌를 꺼내 함께 넣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아멜리는 그제야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현우의 팔이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길지 않은 포옹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감정을 더 이상 감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레르는 수술 뒤 4일 동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감염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죠. 성공한 수술이 즉시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는 매일 상태를 설명했고 아멜리는 작은 변화까지 기록했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병원에 와 아멜리와 교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클레르가 눈을 뜨는 순간 곁에 있고 싶어서였죠. 그녀는 프랑스어로 괜찮아, 천천히라는 말을 종이에 적어 연습했습니다. 클레르가 의식을 되찾은 날 정숙은 그 말을 서툴게 건넸습니다. 클레르는 힘없이 웃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클레르의 이불 끝을 오래 다듬었습니다. 작은 승리 뒤 더 큰 추락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아멜리의 병원 영상 계약이 돌연 해지된 것입니다. 이유는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형사 고발과 저작권 분쟁이 병원 평판에 위험을 준다는 것이었죠. 계약 해지 승인 문서에는 세라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멜리의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한 소득 증명이 사라졌고 수술비 지원 심사도 다시 중단됐습니다. 현우가 재단 회의에 항의했지만 세라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병원이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 없어요. 계약 해지와 환자 지원을 묶은 건 보복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현우는 분노했지만 당장 뒤집을 문서가 없었습니다. 아멜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한국에서 일을 이어가기 어렵고 클레르의 장기 재활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날 저녁 그녀는 현우에게 프랑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르가 비행할 수 있을 때 돌아가서 소송도 하고 일도 다시 찾을게요. 프랑스 재단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 문제를 당신과 어머니에게 계속 떠넘길 수 없어요. 누가 떠넘겼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센터장 후보에서 밀릴 수 있고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저는 당신들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아멜리 씨는 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왜 내 선택은 대신합니까? 나는 당신이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한 쪽을 고르는 겁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멜리는 자신이 사랑 때문에 현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현우는 그녀가 사랑을 인정하기도 전에 떠나려는 것이 서운했죠. 결국 아멜리는 정숙의 집을 나와 병원 보호자 숙소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을 싸는 아멜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것과 떠나는 건 달라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스스로 알고 가요. 그날 밤 아멜리는 클레르의 병실에서 혼자 촬영본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셸의 손이 수치를 바꾸는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하던 중 화면 아래에 아주 짧게 나타난 알림창을 발견했습니다. 재단의 연구 프로젝트 코드와 함께 한국협력기관 접속 승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날짜는 8개월 전이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국제사업본부가 생마르탱 재단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던 시점이었고 담당자는 한세라였습니다. 두 악인의 연결은 최근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라는 8개월 전부터 미셸의 재단과 사업 협상을 진행했고 클레르의 검사 결과가 공동 연구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현우를 빼앗기는 질투만이 아니라 실패한 국제사업과 부실 연구를 숨기는 것이었죠. 아멜리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감정과 증거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들고 병원 감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서 아멜리가 숙소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아멜리는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걸 봐야 해요. 현우는 프로젝트 코드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연구는 2년 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도 접속이 살아 있었어요. 세라가 미셸과 최근에만 연락한 게 아니군요. 두 사람은 감정을 잠시 접고 다시 같은 편에 섰습니다. 희망의 증거는 찾았지만 그것이 곧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멜리의 보호자 숙소에 누군가 침입해 노트북과 카메라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멜리는 첫날 현우가 건넨 2개의 환자 팔찌 안쪽에 초소형 저장 카드를 각각 붙여두었고 복구 영상과 메타데이터 원본을 분산 저장해 놓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환자 팔찌가 악인이 없앴다고 믿은 기록을 지키는 마지막 보관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침입 사건이 발생하자 병원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호자 숙소와 복도 보안 영상을 확인했고 출입 기록에는 국제사업본부 협력업체 직원의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죠. 세라는 카드가 복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협력업체 직원은 며칠 전 본부장의 비서에게 카드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지시를 입증할 자료는 아직 없었으나 조사망은 분명히 세라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아멜리는 잃어버린 장비보다 클레르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뒤 심장 기능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었고 산소 없이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죠. 현우는 아멜리에게 병원 안안전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세요. 침입 사건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개인적인 도움은 아니군요. 개인적으로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절차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아멜리는 그의 솔직함에 웃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 선택을 제가 대신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은 여전합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돌아가야 해요. 도망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돌아올 계획도 세워야겠군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멜리는 부모를 일찍 잃고 클레르를 책임져야 했던 과거를 말했습니다. 강한 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도 일도 늘 2번째로 미뤘죠. 현우는 환자를 잃은 뒤 결혼과 가족을 미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책임을 핑계로 마음을 피했네요. 아멜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멜리 씨를 사랑합니다.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버려서가 아니라 버린 뒤에도 자기 능력으로 다시 서려고 해서요. 겁이 나도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의 거짓말에도 클레르의 선택을 지켜주는 사람이어서 좋아합니다. 아멜리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기다려줘서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서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 입을 맞췄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없었지만 서로의 두려움을 알고도 곁에 있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사랑을 확인한 직후 현우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병원 재단은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우의 수술 집도를 제한하고 센터장 후보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환자와의 사적 관계가 의료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아멜리와 현우가 가까워진 사진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자신의 조작을 감췄습니다. 이제는 실제 연인 관계잖아요.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현우는 반박할 수 있었지만 아멜리는 그가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과 치료 결정 시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입국 당일 구급차 기록, 협진 참여자 명단, 응급도 평가, 자신과 현우의 첫 연락 시각을 시간순으로 제시했죠. 저희가 감정을 확인한 것은 두 번째 수술이 끝난 뒤입니다. 첫 수술과 의료 지원 결정은 그보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관계가 생겼다는 이유로 과거의 의학적 판단까지 사적인 것으로 바꾸는 건 사실을 거꾸로 만드는 일입니다. 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강 교수의 도움을 받았으니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멜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저는 도움에 보답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 기록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기록이 강 교수를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현우의 집도 제한은 일부 해제됐지만 센터장 심사는 계속 보류됐습니다. 아멜리는 그를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의료 판단을 왜곡했다는 누명은 막아냈죠. 정숙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며느리 편을 선택했습니다. 재단 이사들이 현우에게 아멜리와 거리를 두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자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리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내가 지켜온 의사 이름도 같이 버리는 거다. 그리고 아멜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처음에 내가 현우 앞날을 흔드는 사람일까 걱정했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감춰둔 걸 드러내는 사람이더구나. 아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교수님이 잃는 게 많아요. 현우가 뭘 지킬지는 현우가 정해. 너도 내가 지킬 걸 정해. 그날 정숙은 아멜리의 찢어진 촬영 조끼를 꿰매 주었습니다. 안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고 지퍼까지 달았죠. 중요한 건 여기 넣어. 이번엔 쉽게 못 가져가게. 선언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족의 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차 반전은 음향 감독의 백업 파일에서 나왔습니다. 8개월 전 검사실 붐 마이크 녹음이 손상된 채 남아있었고 복원 결과 미셸과 세라의 화상통화 음성이 일부 확인됐죠. 세라는 프랑스 공동연구가 실패하면 한국재단의 국제병원 유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고 미셸은 클레르의 실제 수치가 공개되면 자신이 개발한 예측 모델의 오류가 드러난다고 답했습니다. 세라는 수술 불가군으로 분류하면 연구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셸은 원본 수치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이 대화는 두 사람이 단순히 최근에 손잡은 것이 아니라 8개월 전부터 환자 기록을 연구 성과에 맞게 조정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낮고 일부 문장이 끊겨 있어 이것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세라는 자신이 의학적 조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연구 제외 기준을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아멜리는 촬영본 속 화면, 음향 파일, 서버 접속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의 편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의 시계가 몇 초씩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붙이면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었죠. 그녀는 검사실 벽시계, 심전도 모니터의 박동 시각, 카메라 셔터음, 미셸이 책상을 두드린 순간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4개의 독립 자료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도록 프레임 단위로 정렬했습니다. 현우는 의학적 내용을 검증했고 정보보안팀은 파일 해시와 생성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능력이 결합되기 시작한 것이죠.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미셸이 마지막 협박을 보냈습니다. 클레르가 프랑스에서 받았던 연구 지원금이 부정수급이었다며 자매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이모의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는 아멜리에게 울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술을 철회할게. 제발 집만은 지켜줘. 아멜리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철회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하세요. 집 문제는 변호사를 연결해드리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고한 생활 문제는 돕되 배신의 책임은 남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최종 공개는 한국과 프랑스 양쪽의 공동 의료윤리 검증회의로 정해졌습니다. 생마르탱 재단의 연구가 한국병원 국제사업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양 기관이 동시에 자료를 검증해야 했죠. 아멜리는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증언하고 편집되지 않은 원본 구조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클레르는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산소통 없이 30걸음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앞에서 손을 벌렸고 현우는 뒤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으며 아멜리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르가 중간에 멈춰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찍지 말고 같이 걸어. 아멜리는 카메라를 정숙에게 맡기고 동생 옆에 섰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정숙이 서툰 구도로 촬영했죠. 아멜리는 그 흔들린 영상이 자신의 어떤 작품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공개 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연락해 왔습니다. 숙소에서 당한 노트북이 발견됐지만 저장 장치는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범인은 모든 원본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죠. 아멜리는 정숙이 달아준 조끼 안주머니에서 환자 팔찌 2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동일한 원본이 살아있었습니다. 초반부터 두 자매의 생존을 증명하던 팔찌가 이제 진실의 생존까지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동 의료윤리 검증회의는 한빛대학교병원 대회의실과 파리 생마르탱 재단 회의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병원윤리위원회, 정보보안팀, 흉부외과와 영상의학과 의료진, 재단 감사위원이 참석했고 프랑스 측에서는 보건당국 조사관과 독립영상감정인 생마르탱 재단 변호인단이 자리했죠. 아멜리는 증언석 앞에 카메라 1대와 환자 팔찌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세라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도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미셸은 파리 화면 속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먼저 미셸의 변호인이 공격했습니다. 아멜리 로랑은 의료인이 아니라 영상 감독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에 맞춰 장면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직업이죠. 제출된 영상은 객관적 의료 기록이 아니라 사적인 촬영물입니다. 아멜리는 예상한 질문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집본을 증거로 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원본, 별도 음향 원본, 검사 장비 시간 기록, 서버 접속 기록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서로 다른 시계를 같은 사건에 맞춘 과정뿐이고 그 과정 전체를 독립감정인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원본이 도난과 삭제 시도를 겪었다고 했는데 동일성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아멜리는 첫 번째 환자 팔찌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팔찌는 클레르가 한국에서 첫 수술을 받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팔찌는 두 번째 수술 때 사용했습니다. 각각 안쪽에 암호화된 저장 카드를 붙여 원본과 해시값을 나눠 보관했습니다. 같은 파일은 한국 병원 법무팀, 프랑스 독립감정기관에도 전달됐습니다. 세계 4본의 해시값이 일치합니다. 정보보안팀이 값을 확인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미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파일이 처음부터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지.
아멜리는 카메라 원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검사실 모니터, 벽시계, 클레르의 이름이 적힌 화면, 미셸의 손이 차례로 나타났죠. 이어 음향 원본을 별도로 재생했습니다. 잡음 속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환자를 수술 가능군에 남기면 예측 모델 오류율이 기준을 넘어요. 미셸이 답했습니다. 수치가 애매하니 재외군으로 돌릴 수 있어. 원본 검토가 들어오면요? 내가 정리하지.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쪽 보고서에는 수술 불가 판정만 오면 됩니다. 국제센터 승인 전에는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세라는 즉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음성이 끊겨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없어요. 연구 통계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논의했을 뿐 환자 치료를 조작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멜리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같은 시각의 검사 장비 화면에는 실제 압력 54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11초 뒤 미셸이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값은 70이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측정에서도 51이 69로 세 번째 측정에서는 55가 73으로 바뀌었죠. 현우가 의학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질환에서는 압력이 특정 범위를 넘으면 수술 위험이 급격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수치라면 고위험 수술 가능군이지만 변경된 수치라면 수술 불가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같은 방향으로 18씩 높여 입력한 것은 단순 오타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셸은 측정 장비 보정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 점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사 당일과 다음 날 모두 오차 범위는 1 이내였죠. 프랑스 독립감정인도 같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라 측은 한국 병원이 클레르를 성공적으로 수술한 뒤 결과에 맞춰 과거 자료를 해석한 것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으니 프랑스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기 쉽겠죠. 당시에는 환자의 실제 상태를 몰랐습니다. 아멜리는 클레르의 촬영 영상 중 공개 동의를 받은 짧은 장면을 틀었습니다. 8개월 전 검사 직후 클레르가 오른쪽 다리 부종을 호소하는 장면이었죠. 미셸은 화면 밖에서 신부전이니 이뇨제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입국 당일 아멜리가 현우에게 같은 증상을 설명한 구급차 기록이 재생됐습니다. 그 증상은 우회혈관과 혈류 왜곡을 의심하게 한 핵심 단서였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증상과 실제 영상 수치를 함께 검토했다면 추가 혈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미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리는 다음 문서를 띄웠습니다. 생마르탱 재단의 예측 모델 연구 계약에는 수술 불가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투자금이 지급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클레르처럼 실제로는 수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포함되면 모델 정확도가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죠. 세라가 담당한 한국국제센터 유치 사업도 같은 연구 성과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확인의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오진과 연구 모델 실패를 숨기려 했고 세라는 국제 사업 승인과 현우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지키기 위해 조작에 협력했습니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아멜리를 공격했습니다. 당신도 동생을 촬영했잖아요. 환자의 고통으로 경력을 만들려 한 사람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아멜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클레르의 병을 기록하면 다른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당신들은 클레르의 수치와 선택을 지웠습니다. 클레르가 병실에서 영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아직 오래 앉아있기 어려워 정숙이 옆에서 등을 받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오기로 직접 결정했습니다. 언니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제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록을 연구 성과에 맞춰 바꾼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 생명은 통계보다 작았나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셸의 변호인은 증언 중단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조사관이 계속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빛 대병원 정보보안팀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라의 국제사업본부 계정에서 생마르탱 서버로 접속한 기록뿐 아니라 아멜리의 수술비 분류 코드를 변경한 컴퓨터와 보호자 숙소, 출입카드 대여 지시가 같은 관리자, 계정에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라는 비서가 임의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비서는 조사관 앞에서 메신저 지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세라는 강현우가 저 외국인 여자 때문에 판단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 계약과 체류를 같이 막으면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질투가 공격의 직접 동기였다는 사실과 사업비리 은폐가 함께 드러났죠. 미셸은 끝까지 자신이 환자를 해치려 한 적은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멜리는 최종 복선을 회수했습니다. 8개월 전 촬영 화면 구석에 반복해서 보였던 작은 파란색 창은 단순한 접속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데이터베이스가 수치를 수정할 때 자동 생성하는 변경 전갑 보관 창이었죠. 미셸은 본 기록에서는 원본 값을 덮었었지만 시스템은 30일 동안 변경 전값을 임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임시 자료도 삭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카메라가 창을 14프레임 동안 선명하게 담아냈고 화면에는 클레르뿐 아니라 같은 연구군 환자 27명의 변경 기록 목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프레임을 확대해 환자 식별 정보를 가린 뒤 변경 건수와 시각만 공개했습니다. 클레르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날 27명의 기록이 수정됐습니다. 프랑스 조사관은 즉시 생마르탱 재단 서버와 연구 자료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백업에서 실제로 여러 환자의 수치가 연구 기준에 맞춰 변경된 정황이 확인됐죠. 증거 하나와 자백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본 파일 검증, 장비 점검 기록, 서버 접속, 계약 목적, 관계자 진술, 다수 환자 자료가 서로 맞물리며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재단 이사회는 세라를 국제사업본부장에서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술비 조작, 개인정보 유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세라의 아버지인 이사장도 딸을 감싸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개회의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외부 감사를 수용했죠. 현우에 대한 센터장 심사 보류와 집도 제한은 해제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셸의 의료재단 이사직과 진료 권한이 정지됐고 보건당국은 연구 부정과 환자 기록 변조에 대한 형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멜리의 불법 영상 반출 고발은 독립감정 결과 환자 동의와 촬영 계약 범위가 확인되면서 기각됐습니다. 이모의 허위 진술도 철회됐지만 아멜리는 즉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생활 지원은 별도로 연결하되 자매에 대한 접근은 일정 기간 제한했습니다. 공개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아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겼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피해 환자들이 남아있어요. 조사와 치료 재평가가 끝나야 해요. 그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실망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클레르의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아멜리의 다른 손을 잡았죠.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도망가는 것도 빚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아멜리는 처음으로 그 말을 가족의 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며칠 뒤 병원 재활실에서 찾아왔습니다. 클레르는 산수 없이 100걸음을 걸었고 마지막 10걸음은 아멜리와 현우의 손을 놓고 혼자 걸었습니다. 아멜리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렌즈 뒤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클레르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끝 장면 찍어도 돼. 아멜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 장면이야. 공동 검증 회의가 끝난 뒤에도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7개월 동안 생마르탱 재단의 연구 자료와 환자 기록을 조사했고 한국 병원도 외부감사위원회를 꾸려 국제사업본부와 의료지원 절차를 전면 점검했죠. 미셸은 기록 변조와 연구비 부정 사용, 환자 치료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가 직접 치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수치를 바꿨다는 점과 다수 환자의 재평가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세라 역시 개인정보 유출, 전산 기록 조작,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에 대한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렸다고 호소했지만 질투는 환자 생명을 위협한 행동의 변명이 되지 못했죠. 한빛대병원 이사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임했고 재단은 피해 환자 지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센터장 후보 자격을 회복했지만 곧바로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국인 응급 환자와 비용 심사를 분리하는 제도, 의료 지원 중 계약이나 체류 문제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동료들의 투표로 흉부외과 센터장이 됐습니다. 명예회복은 직함보다 자신이 내린 의료 판단이 사적 특혜가 아니었다는 공식 결론에서 시작됐죠. 클레르는 두 번째 수술 후 6개월 동안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 100걸음이 목표였고 다음에는 계단 1층, 그 다음에는 한강 산책로 500m가 목표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클레르는 천천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보온병과 약을 챙겨 뒤따랐고 현우는 심박수를 확인하려다 클레르에게 손등을 맞았죠. 교수님, 오늘은 환자 말고 사람으로 걸으면 안 돼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천천히 걸으세요. 아멜리는 약속대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 카메라를 정숙에게 넘기고 자신도 화면 안으로 들어갔죠. 네 사람이 나란히 걷는 영상은 흔들렸고 구도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다시 찍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의 직업도 회복됐습니다. 한빛대병원은 부당하게 해지했던 영상 계약을 공식 사과와 함께 복원했고 아멜리는 병원 홍보물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와 의료진의 검증 과정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삭제된 18이었습니다. 미셸이 반복해서 높여 입력한 18이라는 숫자와 기록에서 지워질 뻔한 환자들의 시간을 함께 뜻했죠. 아멜리는 클레르만 영웅이나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의료진 중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들, 재평가를 받은 환자들, 기록 오류를 발견한 정보보안 직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작품은 유럽과 아시아 여러 의료 영화제에 초청됐고 아멜리는 한국 의료가 무조건 기적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진료과가 같은 자료를 다시 보고 틀린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한 생명을 살렸다고 설명했죠. 좋은 의료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기적이 아닙니다. 질문을 금지하지 않는 시스템과 기록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만듭니다. 그 말은 그녀의 새 작품을 대표하는 문장이 됐습니다. 프랑스 조사 결과로 재평가 대상이 된 환자 중 9명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찾았고 3명은 실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수익 일부를 기록 재검토와 해외 2차 소견을 지원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에 사용했습니다. 클레르도 회복 뒤 대학에 복학해 의료윤리와 환자 권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언니가 카메라로 싸웠으니 나는 규정으로 싸울래. 그 말에 아멜리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를 성공 이야기로만 포장하지 않고 다른 환자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우와 아멜리의 관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클레르가 안정된 뒤 두 사람은 1년 동안 서로의 생활을 배웠죠. 아멜리는 현우가 수술 전날 지나치게 말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됐고 현우는 아멜리가 편집 마감 직전에 식사를 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위험한 해외 취재를 말렸고 아멜리는 그가 걱정을 통제로 바꾸려 한다고 화냈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직업을 막지 않고 위험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타협했습니다. 정숙도 처음부터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결혼의 생활 문제와 아멜리의 프랑스 활동, 현우의 병원 일정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지켜보았죠. 어느 겨울 저녁 아멜리가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숙은 냉장고에 프랑스식 양파 수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레시피는 서툴렀고 치즈는 조금 탔지만 아멜리는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 만드세요. 정숙은 숟가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결혼하고 하라고 했잖아. 아멜리는 웃었습니다. 클레르가 먼저 불렀는데 저는 늦었네요. 정숙은 대답 대신 아멜리의 출장용 코트 단추를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그날 현우는 아멜리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장소였죠. 그는 반지를 갑자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정표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멜리의 해외 촬영 기간, 자신의 수술 당직, 클레르의 정기검진, 정숙과 함께 보내는 휴일까지 적혀 있었죠. 결혼하면 누가 누구 삶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새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멜리는 일정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청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대답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됩니다. 이미 오래 생각했어요. 아멜리는 현우가 건넨 반지를 끼었습니다.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도움받은 환자 가족이 아니라 서로 선택한 사람으로요. 결혼식은 3개월 뒤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클레르는 산소줄 없이 직접 걸어 들어와 아멜리의 손을 현우에게 건넸죠. 정숙은 프랑스어로 짧은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멜리,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곧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참는 사이가 아니라 말하는 사이다. 힘든 건 숨기지 마. 아멜리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안았습니다. 이모는 결혼식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술 철회 뒤 1년 동안 상담과 법적 절차에 성실히 참여했고 클레르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매는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한적인 지원은 이어갔죠. 핵심 가해자인 미셸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결혼 후 8개월이 지나 아멜리는 촬영 중 심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임신 7주였습니다. 불임 판정 뒤 기적처럼 생긴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멜리와 현우가 결혼 뒤 충분히 상의하고 기다리던 임신이었죠. 두 사람은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아멜리는 부모를 일찍 잃은 기억 때문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고 현우는 아내의 임신을 의사처럼 관리하려다 여러 번 혼났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당신 아내예요. 둘 다일 수는 없습니까? 집에서는 아내만 해요. 정숙은 입덧이 심한 아멜리를 위해 한식 냄새를 줄이고 빵과 수프,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프랑스어 임신 안내서를 직접 번역해 냉장고에 붙였고 아멜리가 고향 자장가를 들려주자 발음을 적어 따라 불렀죠. 임신 20주 검진 날 아멜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기록이 잘못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의학적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녀의 손만 잡았습니다. 클레르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기록을 지켜주는 사람이 너무 많네. 출산 예정일 2주 전 아멜리는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을 마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현우도 출산 뒤 6주 동안 당직을 줄이고 육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죠. 진통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아멜리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첫 수술 때의 환자 팔찌 2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걸 가져가요? 현우가 묻자 아멜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기록이니까요. 출산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아멜리는 13시간 동안 진통했고 중간에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의료진이 수술 가능성까지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남편으로서 곁에 있었고 의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때는 정확히 말해줘. 아멜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요. 대신 두려움은 같이 견딜게요. 정숙은 복도에서 클레르와 함께 기다리며 프랑스 자장가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울음이 분만실에 퍼졌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죠. 아멜리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이름 에스페랑스와 한국 이름 희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끝을 받아들이라는 판정 속에서도 희망을 기록했던 두 자매의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가족이 함께 만든 새로운 시작을 담은 이름이었죠. 정숙은 아기를 안기 전 손부터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안으면 놀라잖아. 그녀는 아멜리에게 배운 프랑스 자장가를 서툴게 불렀고 클레르는 옆에서 발음을 고쳐주었습니다. 출산 뒤 아멜리는 곧바로 완벽한 감독과 엄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울기도 했고 촬영 복귀를 두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죠. 현우는 밤 수유를 맡고 출근 전 젖병을 소독했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대신 키우려 하지 않고 아멜리가 쉴 시간을 정해 도왔습니다. 클레르는 조카의 첫돌 영상 편집을 맡으면서도 자신의 대학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아멜리는 출산 7개월 뒤 주 3일 일정으로 촬영 현장에 돌아왔고 현우는 그날 수술 일정을 조정해 아이를 돌봤습니다. 첫 작품 복귀 날 아멜리는 카메라 가방 안에 환자 팔찌와 아이의 병원 팔찌를 함께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막기 위해 기록했고 이제는 살아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록했죠. 몇 년 뒤 아멜리의 비영리 프로젝트는 한국과 프랑스의 여러 병원과 협력해 환자들이 원본 검사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됐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상담실 벽에는 거창한 성공 사진 대신 빈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죠. 이곳은 누군가 대신 결말을 정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선택으로 채울 장면을 남겨둔 거예요. 의료 기록을 잃어버렸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환자들은 자신의 검사 원본을 다시 요청하는 법, 다른 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는 절차,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하는 권리를 배웠습니다. 현우는 한 달에 한 번 의료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지만 아멜리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 상담에서 수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모두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죠. 아멜리는 그런 장면을 촬영할 때마다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었으니까요. 클레르는 프랑스 조사에서 재평가된 환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환자가 뒤늦게 치료를 받고 계단을 올랐다는 사진을 보내오자 클레르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 끝났다면 미셸이 빼앗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간이 조금은 지켜졌네. 아멜리는 그 말을 작품의 마지막 내레이션으로 쓰고 싶었지만 클레르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클레르는 웃으며 조건을 붙였죠. 내 목소리로 읽게 해줘. 내 이야기는 내가 말할래.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는 클레르가 한강 다리를 천천히 건너는 뒷모습과 함께 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작품이 끝난 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아멜리는 상보다 상영관 뒤쪽에 앉은 정숙을 먼저 보았습니다. 정숙은 자막을 놓칠까 안경을 고쳤으며 끝까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영이 끝난 뒤 그녀는 아멜리에게 다가와 구겨진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클레르가 끝까지 자기 발로 걸어서 좋더라. 아멜리는 그 말이 어떤 평론보다 기뻤습니다. 클레르는 환자 권리 연구자가 되었고 현우는 고난도 심장수술 교육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첫 돌상에 한국 떡과 프랑스식 작은 케이크를 함께 올렸습니다. 아멜리가 프랑스식으로 촛불을 먼저 켜려 하자 정숙은 한국식 돌잡이부터 해야 한다며 웃었고 클레르는 두 문화를 섞으면 된다고 중재했죠. 희원은 청진기와 작은 카메라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모두 붙잡았습니다. 현우는 의사가 되려나 보다 했고 아멜리는 감독이 될 거라고 맞섰지만 정숙은 아이가 무엇을 고르든 건강하게 자기 길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한때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죽음의 시간을 거부했던 자매에게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 아멜리는 카메라 타이머를 누르고 모두의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건강하게 웃는 클레르가 있었고 한쪽에는 아기를 안은 현우와 정숙이, 다른 쪽에는 아멜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누군가를 구해준 사람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지켜준 가족이 되었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